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뒷방 상영관의 라임이고요. 저는 베이입니다. 저는 노랑입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다들. 배 씨랑 노랑 씨는 얼마 만이시죠? 뒷방 상영관에? 저는 한 2주 만인 것 같아요. 저도 노랑 씨랑 같이 녹음했으니까 2주. 저는 아마 저번 주에 바로 그 원정 씨랑 후배 씨랑 찾아뵀었고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저도 다시 찾아뵀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 2주 동안? 되게 진행이 자연스럽다. 저는 제가 저번에 했던 방송이 이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세 번째 살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드디어 어느 가족이 개봉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무려 3번을 봤어요. 저도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보고, 이거 진짜 고 감독님 영화 중에 제일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당연히 너무 좋았지만. 근데 그냥, 어쩌다 제가 좋아한다는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3번 본 게 다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개봉 당일날 아침 9시 반 영화를 봤어요. 근데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겠죠? 갔더니 막 엄청 우르르 몰려와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감상에 빠져서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막 관크가 있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 되게 좋아하는 영화를 기다려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와서 보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사람들이랑 같이 영화를 잘 못 보거든요. 감상을 침해받기 싫기도 하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영화에 반응을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생각을 할까? 이런 거 너무 신경 많이 써서 영화를 웬만하면 같이 안 보는데, 근데 그날은 그냥 제가 누군가와 같이 본 건 아니지만 그 같이 보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또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 거는 고 감독님 GV가 있어서 그때는 배도 갔었죠. GV를 본 것도 너무 좋았고, 고 감독님 가시는 길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짝 봐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날도 연시에 여자 JM이랑도 같이 봤어요, 그 GV를. 아까 남자 JM이 저기 밖에 와서 장난을 좀 치다 갔는데, 아무튼 그 JM이랑 같이 점심 먹고 밤 10시까지 카페에서 떠들었거든요. 영화 얘기도 하고 그냥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 하고. 만나면 맨날 무슨 얘기예요? 만나면 철학 얘기예요? 이 현대사회에 그런 문제점 식민주의 그런 거 분열하는 자아 모르겠어요. 그 주제를 특정하진 않는데 항상 얘기를 하면 잘 이어지고 스스로 철학가를 자조하는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근데 이런 말 하면은 노랑 씨는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둘이 근데 철학가인 거 말하면 되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니, 저희 이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진짜 노랑 씨랑 JM 씨는 둘이 얘기하는 게 특히 약간 철학 교수님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철학과 여하구들이 작지만 모였는데 좀 어쩔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고,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무튼, 그리고, 저는 그렇게 딱 2번만 볼 생각이었거든요, 어느 가족을.
근데 또 제니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어느 가족을 봤는데 너도 봤겠지만 너랑 같이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뭐지? 했지만 그냥 너무 좋잖아요. 나랑 같이 보고 싶다는데 나랑 너랑. 그러니까 그러네요 또. 아무튼 이 영화가 싫지 않고 저는 그래서 또 같이 보고 어제였는데 그게 그래서 또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뭐 그 사이사이에 뭐 책도 많이 읽고 다른 영화도 많이 봤지만 가장 한 큰일이라면 그런 것이 있네요. 오늘도 역시나 고 감독님의 얘기로 시작한 이제 씨의 그만할 거야. 배 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 특별한 일 없이 지냈어요. 근데 그날 GV 같이 봤었는데 어느 가족? 근데 그날 저는 바로 콘서트를 보러 가야 했어요. 맥드마르코라는 가수의 공연인데 근데 사실 공연 자체보단 공연 끝나고 나눈 대화가 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공연을 아는 친구? 연시한 친구와 그분의 지인들과 같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지인 중에 한 명이랑 집 가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냥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연씨는 아닌 거죠, 그분은? 네, 그분은 연씨는 아니고 맥드마르코가 슬픈 광대 같다는 얘기를 그래요? 했었어요. 뭔가 좀 되게 과장되게 웃고 좀 뭔가 이상한 술 취한 행동을 하고 실제로 술을 마시기도 했지만 공연장에서요? 네. 그리고 좀 안타깝다, 뭔가 마음이 아프다? 그 사람이 걱정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그분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인간 실격이라는 거예요. 다자이 오사무의. 근데 그것도 좀 저는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진실한 모습은 가리고 자꾸 과장되게 웃고 좀 농담조로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 파멸하는? 잘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읽고 있던 책이랑 그날 보았던 맥드마르코랑 너무 비슷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강렬했어요, 그 경험이. 갑자기 리쌍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근데 맥드마르코가 원래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인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 혼자 기타 치는 영상이 있는데 파리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카메라랑 맥드마르코만 있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쓸쓸해 보여, 사람이. 그냥 자기 상태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공연에서는 좀 되게 엄청난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일부러 좀 그런다는 그런 느낌? 그분이랑 술 한잔 하고 싶네요. 맥드마르코 네. 씨와. 맥드마르코를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의 음악이 좀 어떤 건지 조금이라도 소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분이 어떤 음악을 하냐면 좀 초반 앨범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나른하고 꿈꾸는 것 같고 좀 되게 젊은 느낌? 근데 그 상황에서도 되게 뭔가 진실한 마음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솔로 가수예요? 노래를 만들고 밴드랑 같이 작업을 같이 공연하는데 거의 뭐 솔로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제일 최근에 나온 앨범은 더 훨씬 차분해졌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 뭐 괜찮은
노래 되게 좋아요. 그냥 그 경험이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인간 실격을 그래서 다음 책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 중에 더 1975라고 우리나라에선 보통 1975라고 많이 하는데 1975라는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을 할 뻔했어요. 근데 거기 보컬인 애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약간 그 콘서트에서 라이브로 노래 부를 때 와인을 혼자 막 그렇게 마시면서 노래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 밴드 노래에 계속 빠져가지고 그 콘서트 실황 영상을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도 그걸 보면서 지냈었는데 그 사람은 약간 자기를 진짜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발산하는 느낌이어서 약간 그러니까 방금 배씨 말씀 들으면서 술 마시면서 노래를 한다고 하길래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어쨌든 근데 뭐 모르죠. 제가 보기에는 슬픈 광대지만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정말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을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이분은 지금 와인 마시면서 공연한다고 하셔서 근데 저도 맥드마르코가 공연을 할 때 어떤 되게 초록색 병에 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소주병?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와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페트 소주였어요. 오, 소주를 좋아하나? 한국이라서 그런가? 라임 씨는 저는 그 리콘느 씨가 하시는 그 리콘느. 서촌에 있는 대립미술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립미술관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고 있죠. 잠깐 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그 새로운 전시회가 열려서 그거 기념 오프닝 파티 같은 게 열렸어가지고 거기 갔었는데 그래서 전시도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공간이지만 거기서 디제잉도 하고 칵테일 같은 것들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거기 있다. 근데 너무 약간 제가 그런 자리가 아마 거의 오랜만이거나 처음이지 않았나 싶은데 외국인들도 되게 많고 그때 제가 DJ 씨랑 같이 갔는데 DJ 씨가 말하기로 세상 힙한 사람들 여기 다 모인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정말 우연하게도 제가 작가님을 실제로 거기서 뵐 거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자화상 같은 것도 사진으로 많이 찍어서 그게 전시회에도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얼굴은 익숙한데, 거기서 그분을 뵌 것 같은데, 그분이 제 눈앞에 있는데, 뭔가, 긴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모자 쓴 분이, 키가 그분보다 작은 분이 나타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자매거나 형제거나 친척이거나 이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너무 닮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정말 저분이구나. 딱 저분이다라는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 이름이 코코 카피탄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진짜 다가가서 막 말 걸고 싶은데 그런 거 되게 떨려하고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망설이고 떨려하다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가서 필름 카메라로 같이 사진도 찍고 했는데 그분께서 딱 제 카메라를 보시더니 되게 멋진 카메라라고 좋은 카메라다 이래서 좀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작품을 하시는 분이세요? 뭐랄까 말하기 어려운데 그거 그 다른 연시 친구도 그거 보러 갔었어가지고 우연히 마주쳤었는데 그 친구랑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사진전을 보는 느낌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분도 자기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뭐 포토그래퍼 뭐 사진가라던가 이런 한정적인 걸로 규정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자기는 사실 자기를 아티스트라고 칭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것도 작업을 하고 그 외에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단상이나 그런 것들을 담아낸
일기처럼 된 것들을 자기만의 글씨체로 크게 이렇게 벽에 그런 글씨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일기를 보는 느낌? 그냥 사진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보통 전시를 보면은 저도 낯선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거는 내가 그냥 어디 미술관에 와서 전시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 사람의 내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고, 저는 되게 좋았어서, 그분이랑도 물론 그때 다가가서 얘기하는 데는 좀 용기가 필요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라임의 얘기를 들으니까 고 감독님 집에 가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배우님을 만났거든요. 그 화장실을 가다가 한예리 배우가 분명히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는 딱 알아봤어요. 진짜 이거 긴가민가도 아니고 한예리다 이랬는데, 제가 그럴 때 정말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해요. 위에서 혼자 벽에 이렇게 얼굴을 파놓고 막 한예리인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냥 표면적으로는 막 내가 방해하면 안 되니까 저분들도 피곤하실 텐데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되게 저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마음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 배우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게 계속 남아서, 근데 항상 뭔가 그런 때마다 마음을 그럴 때마다 빨리빨리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해서 좀 왜 이럴까? 제가 정말 인생 살면서 마음을 전해본 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뭐 내일한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전에도 막 이렇게 편지를 쓰라거나 그런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저는 항상 뭔가 이 마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러다가 뭐 내가 귀찮겠지 막 이러면 내가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마음을 접다가, 뭔가 한번 그래도 이게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최선을 다해봐야지. 그러면 전해지든 안 전해지든 그냥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는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이 후련했고, 그게 뭐 그걸 읽었다는 사인이나 그런 게 오지는 않거든요. 뭐 전달이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너무 좋았어서 전달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피하게 됐었어요. 그날도. 아쉽다. 저 너무 이해해요. 저는 영화제 같은 데 가서도 항상 그렇거든요. 감독님한테 가서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너무 좋았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항상 멀리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런 저를 또 막 좀 답답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이런 일상을 보냈고요. 이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게 될 영화는 뒷방상영관 13번째 영화,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입니다. 네, 영화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깜짝 공지가 있어요. 그 저희 뒷방상영관 팟캐스트 공지 사항에 들어가시면 아마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번 진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부터 한번 저희의 메일과 인스타그램 또는 뒷방상영관 팟캐스트에 그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영화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뭐 사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막 그런 거 자유롭게 저희 메일이랑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거 슬래시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고 하죠? 해시태그. 그거 골뱅이? 그 뭐죠?
우리가 그 인스타에서는 띄어쓰기가 안 돼서 밑에 그 깔리는 작은 이거, 응? 응. 짝대기 있잖아요. 응. 짝대기. 바? 밑에 깔리는 언더바? 언더바라고 하면 되나요? 뭐 말하나 했다. 죄송해요. 저희 메일은 back_to_the_시네마 하고 @네이버닷컴이고요. 인스타그램은 네, 같은 back_to_the_시네마. 짧게 말하면 back to the cinema. 네. 그걸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얘기가 앞에서 길어졌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영화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노랑씨나 배씨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이 영화를 하게 된 건, 일단 이 영화는 에드워드 양 감독의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고요. 영어 제목으로는 A One and a Two고, 원제로는 22? 네. 한 1? 두 개가 있는 그 제목인데, 이 영화가 최근에 재개봉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연한 기회로 그 CGV에서 하는 어떤 굿즈랑 같이 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뭐 영화 보고 나서 배지도 받고, 뭐 그 맥도날드 장면이 있는 무슨 홀로그램 같은 것? 그것도 받았는데, 네, 그때 한번 보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그날 되게 그냥 이 영화로 가득 찬 느낌이었고, 좋은데, 근데 말로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좋다고 느끼고 또 되게 거친 코멘트를 마차에 남기긴 했는데, 뭔가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더. 좀 무서워요. 근데 영화에 대해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뭔가 내가 좋아했던 게 허상에 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영화가 그 말을 견디지 못한다면 정말 좋은 게 아닐 거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그냥 좋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화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를 2014년인가 2015년인가에 보고, 그때는 좀 뭐 비슷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엄청난 걸 봤는데 내가 방금 뭔진 모르겠다. 근데 엄청나다. 이런 느낌이었고, 뭔가, 그래서 제가 연시에서 발제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발제 글도 뭔가 이런 식이었어요. 이게 뭔가 엄청난 영화인 것 같은데 내가 표현이 잘 안 된다는 식이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또 2017년의 마지막 날에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이라는 영화를 보고,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근데도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좀 뭔가 엄청나다 정도로만 머물러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게 돼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때 노랑 씨가 발제하셨던 때가 저희가 주제가 영화에 대한 영화를 트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 발제글을 제가 썼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글 중에 하나인데, 너무 날 것으로 제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노랑 씨로 인해서 처음 알았던 영화고, 그 이후에도 항상 봐야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영화였어서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저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더 많은 이야기를. 그래서 나중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셋이 어떤 감정으로 남게 될지가 궁금하고, 네, 그래서 한번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이제 그 하나 그리고 둘의 감독님인 에드워드 양 감독님께서 대만 뉴웨이브라는
네. 네, 그것의 대표 감독님 있었나요? 그러니까 대만 뉴웨이브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좀 누벨바그처럼 그냥 대만 뉴웨이브 이런 식으로 이름만 많이 듣고 뭔지 모르는 상태였고, 에드워드 양 감독님을 보니 뭔가 엄청난 것이겠거니, 뭔가 엄청난 새로운 것이었을까? 막 이런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좀, 영화를 좀 진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영화를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뭐 고 감독님 때문이긴 하지만 오즈 야스지로 영화도 많이 챙겨봤고, 그리고 또 뭔가 아시아 주변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서 대만의 역사도 최근에 한번 쭉 듣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비정성시라는 허우샤오시엔 감독님의 영화도 다시 보고, 그러면서 좀 대만의 역사, 그리고 그 대만의 영화들, 대만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환경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좀 뉴웨이브에 대해서 찾아보고 얘기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만 뉴웨이브가 뭐냐 하면은, 일단 1982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영화 운동인데, 대만어로는 신량차오라고 한대요. 그리고, 이게 누벨바그 때도 비슷했는데, 이게, 뭐, 누벨바그 하면 주된 특성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좀 그 당시 환경에서 새롭게 영화를 만들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새로운 좋은 영화들이 나타나서 인정받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뭐, 새로운 흐름이라고 이름을 붙었던, 그러니까 중요한 특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알고 있고요. 일단 대만의 좀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지금 82년이 되기 전에 상황이 중요한 것 같은데, 대만은 그 국민당 정부가 대륙에서 패해서 대만에 들어와서 정부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여 년 동안 계엄령 아래에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대만 영화는 그 정부를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반공 정신을 고양하는 그런 영화들이 주로 제작되고, 뭐 상업 영화들, 뭐 무협 영화, 뭐 애정 영화 이런 소위 비정치적인 영화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다른 나라 영화의 산업에 비해서 좀 초보적이고 단순한 형태였대요. 근데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서 대만의 경제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되고, 그 도시 안에서 성장하는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좀 새로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그런 욕구들이 피어났고, 그리고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이제 뭐 경제가 성장해서 그런지 외국의 문물을 개방하기 시작했대요, 정부도. 그리고 그 검열도 좀 풀리고, 그런 흐름 속에서 그 이제 82년도에 이 만들어진 영화가 광음적고사라는 영화가, 이게 대만 뉴웨이브의 시작이라고 불리는데, 이 영화는 그 에드워드 양, 커잉챙, 타오더챙, 장, 뭐 이런 사람들 4명이 옴니버스 식으로 4개 에피소드를 만든 그런 영화래요. 그리고 이게 관객들 호응도 좋고, 그 평들도 되게 좋고, 그런 새로운 영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영화에 엄청난 반응을 보여줬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화를 계속 만들자 해서 새로운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해외에서도 되게 상을 많이 받아요. 그 전까지는 대만 하면 좀 뭐 이름 모를 섬 이런 것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대만 영화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예를 들어 몇 가지 들면은 그 82년 바로 다음해인 83년에 허우샤오시엔이 펑크위에서 온 소년이라는
이란 영화로 낭티영화제 대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84년도에 또 허우샤오 시인이 동동의 여름방학으로 또 낭티영화제 대상을 받았고, 이 동동의 여름방학은 에드워드 양이 출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허우샤오 시인이 되게 상을 많이 받네. 85년도에 또 동년왕사라는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국제 비평가상을 받고, 또 85년도에는 에드워드 양이 청매중마로 루카르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좀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하면 이제 89년도에 비정성시라는 영화로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허우샤오 시인 감독이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제 87년에 계엄령이 해제가 된대요. 그러면서 2세대라고 하는 감독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그때 등장한 감독들이 왕민추안, 이안, 하임양양, 뭐, 이런 감독들이 있고, 저는 이안 감독이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대만 유에브인 줄은 처음 알았어요. 이 감독들은, 그러니까, 1세대 감독들은 조금 비슷한 그런 출신을 갖고 있어서, 막, 허우샤오 시인의 동동의 여름방학에 에드워드 양이 출연을 한다거나, 뭐, 또 시나리오를 썼던 어떤 사람이 또 비정성시에 출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에드워드 양의 청매중마에 허우샤오 시인이 출연한다던가, 이런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는데, 이 세대는 좀 그런 거 없이 출신도 지향점도 다 다르게 각자 이렇게 영화를 만들지만 그래도 1세대가 쌓아놓은 토양과 계엄이 해제된 상황 위에서 영화를 시작했고, 이전까지는 금기시 됐던 주제들을 좀 과감하게 다루는 점에서는 좀 경향성을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영화들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에드워드 양 감독의 고령과 소년 살인 사건이 91년도에 낭트 영화제 감독상을 받고, 그리고 그 해에 리안의 쿵푸 선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리안 감독이 또 93년에 결혼 피로연이란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을 받고, 허우샤오 시인 감독이 같은 해에 희몽 인생으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상 받은 영화들 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감독인 에드워드 양 감독이 하나 그리고 둘로 2000년에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노랑씨 동아시아 영화 탐색 수업 들으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아시아 영화 탐색이요? 아시아 영화 탐색. 그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전 뭐 이제 끝났어요. 거기서 기회가 없어요. 다루고 있는 뭐 대만의 역사라던가 영화의 역사라던가 일본 영화계에 담긴 어떤 그런 정서들 이미 약간 다 섭렵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혼자서라도 이제 좀 파보려고요. 좋죠.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배 씨가 에드워드 양 감독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고? 저는 그냥 간단히 에드워드 양 감독님의 생애랄까? 그런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대만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상하이 출생이세요. 47년에 상하이에서 태어나셔서 부모님과 대만으로 이주를 하고, 그다음 타이베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통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신 뒤에 그다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컴퓨터공학 석사를 취득을 하셨대요. 근데 그 이후에 대만으로 일단 돌아와서 그다음에 영화를 공부하러 미국에 또 다시 가셨고 무슨 아길의 신의 분노인가? 그 영화를 보고 뭔가 충격을 받아서 영화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아기레를 보고 타이베이로 돌아와서 자기 집에서 되게 영화계 지인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되게 뭔가 커뮤니티처럼 공간을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갔다가 USC라는 대학에 갔다가 돌아왔고 그게 돌아오고 나서 뭐랄까 영화 사랑방 그걸 만든 거였어요. 영화 사랑방. 네. 좋다. 이름 바꿀까요? 약간 영화 사랑방. 시네마테크의 아이들 뭐 이런 것처럼. 좋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대만에서 영화를 만들긴 했는데 대만에서는 그 감독님을 되게 좀 뭐랄까 실력이나 작품에 비해서는 좀 각광을 덜 줬고 또 하나 그리고 둘은 대만 국내에서 개봉을 한 적이 없었대요. 개봉 당시에. 대만 영화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쩌면 한국 영화계보다 더. 좀 대만 뉴웨이브 감독들이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거 기사를 봐서 그런 비판을 받는데요. 좀 그 전에는 그래도 상업 영화들이 만들어줄 토대가 있었는데 뉴웨이브 감독들은 그래도 좀 예술 영화 감독들이로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들이 뭐 상을 받고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상업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없애버렸다라는 비판을 받고 그리고 2002년도 기사였는데 이거는 대만에서 되게 99년도인가? 그때 대만 국내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9편인가 밖에 없었다고. 대만 영화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마음이 좀 그런 게 대만 사람이 대만에서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그걸 이야기를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만 사람들은 소비하지 않는 그런 영화 정말 소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밖에서 그렇게 상을 받고 밖에서 인정을 받고 그런 건 있어도 국내의 사람들은 많이 접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이. 네. 인터뷰에서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그 인터뷰어가 대만에서 하나 그리고 둘의 반응이 어땠냐고, 그러니까 하나 그리고 둘을 본 대만 감독들의 반응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개봉을 한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하나 그리고 둘이 개봉을 그때는 못했었고 이제 2007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감독님이. 대장암으로 2000년부터 투병을 하시다가 뭐 애니메이션 제작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튼 2007년에 타계를 하시고 제대로 대만에서 개봉을 한 거는 그 타계 10주년이 되던 2017년이었대요. 그 진짜 얼마 안 됐죠. 제가 그런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걸 저는 인터뷰 보고 처음 알았었는데 그 인터뷰 되게 좋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인터뷰가 근데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좀 오래된 인터뷰 주로 시네21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감독님의 유작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작품은 모든 것을 말한다는 제가 검색 결과 그렇게 나와서 뭐 레토리컬하게 말하면 마지막 작품이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 그리고 둘이 완성한 마지막 작품이긴 한데 돌아가시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작업을 하고 계셨대요. 그쵸. 그리고 좀 대만에서 투자를 못 받아서 그런지 하나 그리고 둘에 일본이 나오고 일본인도 등장하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또 일본에서 받았대요. 그 차기작 애니메이션도. 하나 그리고 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그리고 둘에 땡스 2에도 보면 그게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에드워드 양이나 아까 말했던 하오샤오신 이런 사람들도 국내에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워낙 좁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외국에서 투자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한 감독도 저는 왜 저렇게 외국 영화를 만들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이거는 그냥 저의 편견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생각이긴 한데, 근데 뭔가 이걸 찾아보면서, 아, 그냥 이 사람이 그랬구나.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국적은 그냥 국적에 불과하다. 맞아요.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세계 무대로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또 대만의 영화계 상황이 상업 영화가 아니면 자본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영화를 찍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세계 무대로 나갈 필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원하는 영화를 찍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대중과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저는 또 제가 대만의 민족 구성이랄까, 민족 간의 그런 역사를 최근에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뭐, 원래 그 국민당이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사람들과 국민당 정부와 함께 들어왔던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되게 심해서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지고 있대요. 그 그쵸. 정치 형태 안에서.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의 중국이어야 한다. 혹은 뭐 나는 중국인 아니고 대만이다. 난 중국인이고 대만인이다. 뭐 이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세계적인 마인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이 사람이 스스로를 어떤 정체성으로 규정을 했을지도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역사인식에 대한 주제가 아까 도랑 씨가 말씀해 주셨던 감독들의 작품에 많이 반영이 되기도 하죠. 저는 감독님 인터뷰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그 에드워드 양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는 이유가 자신이 겪어온 생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알게 되고 뭐 경험하게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생애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는 내가 선인이고 지금은 또 나빠졌다 라는 식으로도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가 나이가 들면서 많은 걸 경험을 하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도 쌓여가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예전에가 내가 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 뭔가 나이가 들수록 나는 점점 더 멍청해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막 이런 걸 느끼게 되면서 괴로웠던 적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독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이런 힘든 마음을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해줬던 그냥 분명히 너는 그 시간 안에서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너가 느껴오고, 생각하고, 경험해온 것들은 그 안에 다 살아있고 쌓여있으니까, 그거를 너가 스스로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줬던 게 생각이 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라임이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저한테. 뭔가 제가 되게 기억에 집착한 어떤 질문을 했었거든요. 뭔가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다. 기억하고 싶다? 뭐, 정확한 맥락도, 워딩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근데 뭐, 기억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뭐든 남는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바르다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런 결의 얘기를 하긴 했었죠. 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있거나 잊혀지거나 잊게 되더라도 분명 어딘가에는 계속 기억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단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이 영화에서 많이 느꼈고 이 감독님의 말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렇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영화에서도 뭐 어떤 시도를 했고 뭐 그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뭐 그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냥 삶이 이어지고 그런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감독님한테 인터뷰어가 질문을 했어요. 전작들에 비해서 하나 그리고 둘이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 감독님께 어떤 심정이나 관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되게 저도 이 맥락과 연결돼서 안심이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안에도 여러 생각이 충돌을 하고 있고 사람은 다양한 감정을 한꺼번에 안고 사는 법이다. 한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고 나머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영화를 할 때 하나의 스토리에 집중하면서 한 가지 감정에 집중할 뿐이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변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 다 있다,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 뒷방사연과 프롤로그 녹음할 때 배씨가 얘기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제가 무슨 말을 했죠? 그때 아마 그 정확한 워딩, 그때 하셨던 워딩 그대로 옮길 순 없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하는 것들 되게 소중하게 느낀. 네. 그러면 뭐 혹시 더 얘기할 게 있나요? 저희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줄거리를 얘기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영화가 3시간이라서 먼저 처음 시작은 이 중심되는 가족이 있죠. 가족의 삼촌이 결혼을 해요. 결혼식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원래 오래 사귀던 연인이 있었는데 좀 뭐 헤어졌는지 어쨌는지 그 다른 여성분이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오래 사귀었던 분이 찾아오셔서 좀 소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또 할머니는 그게 좀 기분이 안 좋으셔서 집으로 가세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근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떡하죠? 뭔가 세세하게 말하면 너무 길고 잘라버리면 아무튼 잘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를 그 할머니가 쓰러지셔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쓰러지는 게 원래는 팅팅이라고 이제 가족들 이름 다 한 번씩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빠가 NJ예요. 이름이 아빠는 NJ고 엄마는 민민이고 딸이 팅팅이고 아들 딸은 고등학교 2학년생인가 그렇고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8살인가? 그 양양이 있어요. 그래서 팅팅은 되게 말 잘 듣는 착한 그런 딸인데 아빠가 결혼식 이제 장으로 다시 가기 전에 쓰레기 봉지 다 버리라고 냄새나니까 그랬는데 팅팅이 한 개는 버리고 한 개는 남겨두거든요. 왜냐하면 그 옆집에 누가 이사를 오는데 그 이사 온 같은 팅팅과 또래의 친구가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이렇게 저 멀리 아래서 이렇게 팅팅은 아파트 베란다에 있고 저 멀리 아래서 그걸 보다가 정신이 팔려서 쓰레기를 두고 떠나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쓰레기장에서 발견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팅팅은 좀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할머니가 이제 깨어나시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의사가 이제 한 사람씩 가족들이 와서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막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아띠 그 삼촌은 좀 거짓말을 해요. 엄마 안심하시라고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저 돈 많이 벌었고 막 샤오얀 그 결혼한 여자 마음에 안 들어 하셨지만 다 괜찮은 여자예요.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양양은 또 할머니 다 아시는데 제가 뭐하러 말해요? 이러면서 말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냥 이 영화에서 가족들의 일단 가족의 삶이 중심이고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좀 힌트를 얻자면 이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인물들,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영화고, 뭐랄까, 인물들 각각이 좀 인생의 한 요소?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물들의 특성이 좀 다들 뚜렷하지 않아요? 얘기해볼까요, 인물들에서? NJ 얘기해볼까요? 네, 뭔가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NJ는 좀 정직한데 생각이 너무 많은? 영화에서 그 양양이 NJ랑 되게 닮았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닮은 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진실된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근데 또 팅팅이랑도 닮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다 고려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의 상황 같은 걸 다 살피는 사람이어서 본인이 분명히 보고 중요한 게 뭔지를 알지만 또 그걸 막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그런 성격으로 봤어요, 저는. 그럼 민민 엄마는 어땠죠? 엄마는 절에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한 거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NJ가 들어와 봤더니 민민이 울고 있죠. 막 엄마한테 매일매일 있었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 너무 똑같은 말만 계속한다. 내가 지금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울더니 원래 좀 그 스님의 가르침 뭐 그 불교겠죠? 뭐 아무튼 그 가르침에 되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전에는 나 바빠서 뭐 공부를 제대로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삶에서 뭔가 바꾸고 싶었는지 뭔가 절에 들어가요. 짐을 싸서. 그래서 이 집에는 이제 엄마가 무제한 상태로 좀 오래 지속되죠. 그리고 팅팅이 딸인데 팅팅은 되게 영화를 보시면 대사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세상을 되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여자아이? 뭔가 좀 다정하고 따뜻한 것을 사람들에게 건네면 그게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좀 대사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양양? 우리 양양? 양양은 이 집 아들인데 막내인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원하는 게 명확하고 가장 순수한 것 같아요. 가장 순수하고 뭔가 경종이 되는 역할? 저는 좀 감독이 물론 이 영화 세계와 모든 인물들이 다 감독님이 하려고 하는 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인물들이지만 좀 감독
님 자신을 투영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양양이 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사람들은 각각 반쪽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NJ가 그런 걸 위해서 카메라가 있는 걸 안다 해서 카메라를 또 줘요, 양양한테. 그래서 양양이 사람들 뒷모습을 찍고 다니고 모기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모기를 찍었다고 하는데 뭐 사진을 보면 모기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보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이런 게 저는 이 영화의 메시지랑도 되게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양양이라는 한 아이의 삼촌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바로 그날 그 틴틴의 어떤 실수,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작은 실수로 인해서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셨다가 쓰러지시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고 그 결혼식과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게 그 이후에 이제 잔잔해 보였던 일상 속에서 그 한 가족 안에서 그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감정과 어떤 일들을 겪어 나가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시선 속에서 그려 나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한 주인공 한 명 아니면 한두 명이 그 사람들의 시선에서 집중돼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 한 인물의 그런 그 세상, 그러니까 양양이 자기가 겪어나가는 하루는 양양의 시선에서 그려지고 동시에 그 아이가 하루를 겪어나가는 와중에 아버지나 누나나 엄마는 어떤 일들을 겪고 있었는지를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게 병치해서 잘 그려나가는 게 저는 되게 그 연출 방식이 굉장히 교묘하면서도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식과 할머니가 쓰러지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인물들이 일상을 겪어 나간 후에 엄마는 뭐 돌아오게 되는 게 그 할머니가 결국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제 장례식으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혼식과 장례식이라는 어쩌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맡게 되는 혹은 한 인간으로서 맡게 되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것을 시작과 끝으로 삼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가족 한 명 한 명의 서사를 보여줬다는 게 덧붙이고 싶은 네네. 게 그 중간에도 한번 탄생과 죽음 같은 게 계속 지나다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 장면에서도 결혼식인데 애기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뭐 또 파티를 하죠. 뭐 아기 태어난 다음에 바로 파티를 하더라고요, 이 나라는. 아무튼 그러고 근데 또 띠가 죽을 뻔 하거든요, 거의. 그게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뭔가 그 장례식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계속 삶과 죽음 이런 걸 계속 병치시켜서 보여준다고 봤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천둥 치는 것도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간에 양양의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약간 천둥을 치고 약간 생명의 원리를 알려주면서 일단 구름이 있고 구름이 소리 없는 춤을 추다가 위로 올라가고 양과 극의 힘이 만나서 뭔가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천둥이 아미노산을 만들어서 모든 생명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해주고 난 뒤에 바로 비가 내리고 반복해서 또 구름이 모이는 장면이나 천둥이 치는 장면 그런 비가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계속 탄생, 생명, 저는 죽음. 그 장면에서
그 양양을 되게 괴롭혀서 양양이 복수를 하려고 노렸던 그 여자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천둥 치는 장면에서 그 여자아이와 딱 겹치거든요, 그 장면이. 그래서 양양이 뭔가 이게 그냥 그 자연물 천둥이기도 하지만 양양의 머릿속에서도 뭔가 파파박 천둥이 치면서 맞아요.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뭐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이 모든 자연 현상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뭔가 그 사랑 그런 것이 또 모든 것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저희가 뒤에 얘기하게 될 다시 보기에서 꼽고 싶은 장면이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 바로 다음 코너가 다시 보기거든요. 넘어가기 전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그럼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저가 이어서 말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저는 방금 노랑 씨가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영화 안에서 감독이, 직접적으로 말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떤 장면의 조합이나 그 병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게 굉장히 섬세하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장면이었는데, 보통 뭐 영화에서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나 뭐 사랑을 하게 되는 감정을 나타낼 때 되게 클리셰처럼 사용되는 그런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클리셰인데 근데 여기서는 다른 영화에서 봤을 땐 진짜 클리셰인데 이 영화에서는 너무 특별한 장면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클리셰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양양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그 가운데 그 앞에서 펼쳐지는 그 장면과 나레이션으로 깔리는 그 우주의 탄생과 조화와 원리에 대한 것들이 들리면서,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 화면의 중앙에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신선하고 또 되게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그거 말고도 양양의 누나인 그 틴틴이 그 할머니를 자기가 쓰러지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다는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혼자 그 방에서 할머니한테 막, 할머니 저를 뭐 용서하신다면 부디 깨어나 주세요.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장면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틴틴이 수업에서 졸고 있고 잠을 못 자서 졸고 있고, 근데 그때 선생님은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그 선생님의 그 말 어떤 수업 내용 설명하는 목소리만 그게 들리는데, 화분 키우는 그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화분이 뭐 어떻게 해줘야 화분이 잘 자라는데, 오히려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잘 자라지 못한다. 지금 틴틴이 잠을 너무 많이 자서 키우고 있지 못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도 그거 딱 그냥 틴틴이 졸고 있는 것만 보면은 우리는 제가 잠을 그냥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이지만, 그 전에 틴틴이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관객들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만 봤거나, 아니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무거워하는 모습만 봤거나, 뭐 꽃을 피우지 못했거나, 이런 단면만, 그냥 그 단편만 보면은 우리가 절대 알지 못했을 그 뒤편의 이야기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빛을 던져주는 장면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이 근데 또 웃기잖아요, 실제로. 그 애들이 비웃는다기보단 그냥 제가 조는 걸 선생님이 막 저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애들 다 웃는 거를 듣고 틴틴이 깼는데 영문을 모르는데 그 애들 웃으니까 다 같이 웃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아까 막 그런 복합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 하다 보니 또 그 장면이 그냥 우리는 틴틴이 그런 무거운 마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그냥 살다 보면 웃기도 하고 그냥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양분이 잠을 많이 자서 양분이 많은 게 아니고 그쵸. 밤을 새느라 그냥 밤을 샌 게 양분을 너무 많이 준 거였어요. 정말요? 왜요? 그러니까 밤 동안 양분을 너무 많이 줘서 지금 이렇게 자는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럼 저도 다음. 네. 저도 틴틴 장면이에요. 틴틴이 할머니 무릎에 고개를 베는 그런 장면인데, 할머니가 사실은 쓰러져 계시잖아요. 근데 틴틴이, 딱 할머니가 돌아가시던 그 날에 집에 일찍 들어와서, 할머니 곁으로 가는데 할머니가 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종이를 접고 계셨어요. 근데 그 노래가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었고 신기하게 이 노래가 영화 초반의 결혼식 장면에서도 약간 변주돼서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고 영화 끝날 때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튼 그 장면인데 틴틴이 할머니 그 무릎에 고개를 이렇게 대고 누워서 자기가 오랫동안 잠을 못 잤고 또 너무 졸리다고 이제 할머니가 저를 용서하셨으니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 세상은 우리 생각과 다른 걸까요? 이제 일어나셨으니 한번 보세요. 변한 게 없나요? 저는 이제 자야겠어요. 제가 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틴틴이 잠을 잘 못 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틴틴이 살려고 하는 세상은 아름답고 뭐랄까 틴틴의 이상에 맞는 세상이고 틴틴이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니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잠 못 드는 밤 동안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잠을 못 잔 이유에 대해서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겠지만 뭔가 내 생각과 세상이 너무 다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눈을 쉽게 감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편안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눈을 감는다는 것도 어찌 보면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그 상태를. 근데 너무 힘드니까 뭔가 쉬어갈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 할머니의 무릎에서 눈을 감고 쉬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 많은 세상을 다시 바라볼 준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비를 할머니가 접어주시는데 근데 이 나비가 사실 꿈속이잖아요. 이 장면이 할머니가 깨어나신 게 꿈인데 틴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손에 나비가 들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환상이 아니고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 영화 속에서는 드러나고 근데 저는 이 나비가 틴틴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려는 그러면서도 외면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실제인 것으로 선물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음은 뭐랄까 마음과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정말 존재하는 나비로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된 거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저도 좀 울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눈을 감는 할머니와 이제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다시 뜨는 틴틴의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그리고 정말로 그게 꿈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러면 좋겠고 네.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 틴틴의 화분을 또 계속 비춰주거든요. 맞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음.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뭔가 꽃을 피우려고 하는 네. 그런 봉오리가 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죽음이 있었지만,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뭐, 완전히 희망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계속 그걸 보여주는 게, 그 나비 같네요. 저는 사실 장면을 끝까지 고르질 못했는데 근데 그 울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유일하게 울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은 그 NJ가 첫사랑을 만나잖아요. 첫사랑 쉐이를 만나고 그리고 도쿄에 가서 만나는데 도쿄에서 둘이 걸으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고 근데 그 팅팅도 그 완전 같은 시점에 그 원래는 리리의 남자친구로 알게 된 친구랑 데이트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비슷한 구도로 겹치잖아요. 뭐 그 NJ 커플이 둘이 나란히 걷는 장면? 그리고 그때 뭐, 우리 손 잡았잖아. 땀 많이 났는데, 그렇게 말한 장면에서 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뭐 학교 앞에 횡단보도 있었던 거 기억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젊은 두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요. 근데 뭔가, 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물이 막 이렇게 정말 막 쏟아져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막 그냥 그 삶이 그냥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삶이 반복되는 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런 슬프기도 하고 뭔가 그런 그냥 느낌으로 막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방금 말씀해주셔서 생각이 난 게 우리 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그 두 사람이 일본에서 다시 만나고 근데 그때 오오타가 같이 있었고 오오타가 두 사람한테 젊은 사람들은 어느 길이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두 사람이 전철 안에서 길을 헤매는 장면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이 이어지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그 오타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지만 그 두 사람은 30년 전 더 젊었었던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때 서로의 만남 속에서 서로가 길을 잃어서 결국은 헤어졌는데 다시 만났는데도 그 세월 안에서도 각자의 삶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다시 만나서 또 같이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길을 잃고 싶지 않았고 자기가 잃고 싶어서 잃은 게 아니고 어떻게든 삶 속에서 내 길을 찾아가 보려고 했지만 그리고 지금도 다시 만나서 어떤 의미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다시 그 길을 걸어보면서 처음인지 마지막인지 모를 그 길을 걸어보고 있지만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떠오른 건데
각자 그래도 지금은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데, 잃어버린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느낌도 드네요. 잃어버렸던 옛날로 뭔가 바뀔까 해서 다시 가봤더니 여전히 그 옛날의 길은 잃어버린 상태고 혼란스럽고, 근데 결국엔 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았어요. 돌아와서는 옛날의 인연을 다시 만나보았지만 별로 변한 게 없었다. 또 가족의 엄마인 민민도 절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별로 변한 게 없었고, 또 틴틴이 할머니한테도 물어보는데 눈을 떴을 때 변한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길을 언제나 잃고 있는 상태인 걸까요, 그러면? 저는 네. 라임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맥락 없이 떠오른 문장이 있는데, 어떤 길을 가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영화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NJ가 뭐 그 여자랑 쉐이랑 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을 갔으려나? 뭐 이혼을 하겠다, 내가 뭐 선언을 한다거나, 뭐 사실 이런 게 좀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했든 영화대로 했든 저는 그냥 이미 너무 NJ를 계속 지켜봐서 그런지 그냥 NJ는 NJ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구와 함께 하든 어떤 길을 가든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긴 한데, 근데 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게 사실 저 자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뭔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저는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길을 자주 잃게 된다고 느끼고, 그거를 괴로워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니, 뭐 길 좀 잃으면 어때? 어차피 잃어볼까? 한번 더 미치게 한번 잃어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냥 저한테 떠오르는 이 영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장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하나의 커다란 미로가 있고, 커다란 숲이라고 해야 될까? 커다란 미로가 있고,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작은 숲, 작은 미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체 인생, 그 전체 삶을 길을 내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길을 걷고 찾아다니고 하면서 걷지만, 전체는 뭔가 항상 우리가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커다란 숲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지나온 하나하나의 작은 숲들이 또 있고, 근데 그 미로들은 내가 지나왔건 혹은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걸어보건 여전히 하나의 답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미로인 거고, 그냥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났어요. 스타크래프트가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오버로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냥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깜깜하다가 오버로드가 지나가면 그냥 그 길이니까. 내가 가면 길이다. 그런 거예요. 나 길이라고 하니까 길이라는 게 있기를 바라지만, 왜냐면 내가 너무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뒀으니 뭔가 나에게 길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거 사실 저는 결정론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나와서 보니 내가 이런 길을 걸었구나. 이 사람과는 이 길에서 만났다가 이 길에서 이때 헤어졌고, 뭐 이 사람과 함께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모르는 거잖아요. 딱 그 시점에는. 맞아요. 그쵸. 그냥 살아간다? 그러니까
동명사의 형태인 것 같아요. 아, 헨지? 동명사. 동명사. 좋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코너인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 아니에요.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들 각자에게 이 영화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저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아까 사실 전 코너에서 얘기를 할까 했던 거였는데,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영화에서 특정 장면을 정말로 고를 수가 없었는데, 왜냐면 그냥 뭔가 특정한 사건이라던가 인물이라던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그 뭔가 엄청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게 뭐였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좀 재현하는 방식, 기억하는 방식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뭐 저번에 바르다 영화 했을 때도 그 JR이 기억하는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 영화를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이런 영화는 처음이라고 느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생각해보면 그 전의 영화들의 이미지들은 좀 보여지기 위한 이미지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영화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이미지들도.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보여지기 위한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없게 되어버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우린 그런 영화를 되게 자연스럽게 봐왔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보여지기 위한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들을 우리가 보고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볼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찍었지? 이게 뭔가 제가 이 엄청나다라는 그 생각의 근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이게 말로 표현하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영화의 이미지들이 일단 그 인물들을 되게 작게 찍거든요. 뭐, 길 건너편에서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인물들이 그냥 지나가는 걸 찍으면서, 그냥 뭐, 나무가 있어서 나무에 잠깐 가려도 그냥 그대로 찍고,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저 아파트 베란다 위에서 저 아래에 있는 인물들을 그냥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아니면 CCTV 장면을 그냥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면 근데 CCTV는 진짜로 내가 찍힌다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찍은 장면들도 그렇고 또 반복되는 이미지들이 그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밖에서 들여다보는 장면. 그러면 근데 사실 그들의 소리는 우리가 들리긴 하거든요. 영화를 볼 때. 근데 그 창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고 그들은 우리를 전혀 하지 못하는 느낌? 이게 연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그 창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소리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인물들이 말할 때 그 인물들 소리만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 밖의 소리, 다른 주변의 인물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들려준다던가 아니면 밖에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를 다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이미지 측면에서 얘기하면 보여지기 위한 이미지가 아닌 이미지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뭔가 인물에 접근해서 봤을 때는 그들에게 좀 거리를 두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자주 생각하는 게 영화를 보다가 감정이입을 되게 심하게 저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고 나면 되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뭐라고 쟤한테 감정이입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걔한테 미안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이 영화는 그 감정이입을 쉽게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게 저는 너무 좋았고 근데 그냥 계속 지켜보게 만들고
그런 게 저는 그런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방금 노랑 씨 말씀 들으면서 저도 떠오른 이미지들이, 그리고 보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그 어둠 속에서 창에 어떤 그런 무늬가 보이고 그 가운데 서 있는 NJ의 그림자가 같이 겹쳐서 보이는 모습이라던가, 일본 호텔에서 네. 또 차창, 그러니까 창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창에 비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뭐 엄마가 서 있는 그 창에 비친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 밖에 도시의 네, 이미지와 맞아요. 그 인물이 겹치게 만든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반복돼요. 맞아요. 그리고 기차 차창이 이렇게 그 NJ랑 셰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저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투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노랑 씨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뭐 연출, 그러니까 우리가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기보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서 그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한 것 같은 기분? 그 인물들이 창에 비치거나 유리창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거나 투영된 이미지들을 볼 때 저는 제 일상 속에서 저는 그런 차창이나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그런 풍경들을 사실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배 씨는 이 영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노랑 씨가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에서 인물들한테 쉽게 공감하면 안 되겠다? 할 수 없게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쉽게 공감하도록 보통 다른 영화들은 만드는데 그렇지 않게 만드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모든 나이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거의 모든 나이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은 다르고 조금씩은 비슷한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이지만 한 사람의 다른 나이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그 안에서도 뭔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삶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저 그냥 이 영화의 형태로 제 안에 들어온 것 같고,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그저 많은 것들로 존재하고 싶다, 모든 것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하는 영화였어요. 약간 잠들 수 없는 틴틴처럼 좀 잠들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보려는 것 같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그 양양이 우리는 뭐 앞을 보거나 뒤를 보거나 결국에는 양면 중에 한 면밖에 볼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NJ에게 아빠에게 뭐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한 3번째인가 4번째쯤 볼 때에는 그 전 장면이 이제 엄마가 울고 엄마가 우는 것을 아빠가 봐서 이렇게 엄마를 좀 달래고 그랬던 장면이고, 그걸 양양이 듣거나 보거나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그치만 양양이 들었다는 것은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빠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본 것을 본 거고 양양은 양양의 자리, 양양의 방에 아마 있었겠죠?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양양이 본 것을 본 거고 들은 것을 들은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만 경험하게 마련이고 그거는 당연히 완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근데 뭔가 이 영화는 여러 사람의 자리에 좀 있게 만들어주는 전체를 다 보게 만들어주는 영화지 않나? 그리고 그 개인을 보여줄 때도 전체 안에서 보여준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볼 수 없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싶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들고 싶다는 양양의 마지막에서의 그 말들이 저는 감독님의 마음이 담긴 것일 거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저도 그냥 노랑 씨랑 배 씨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NJ나 틴틴한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러니까 노랑 씨는 공감을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NJ나 틴틴을 보면서 내가 뭔가 답답하고 내가 뭔가 자꾸 슬퍼지는데 그 이유가 사실 그 사람들 안에서 제가 지닌 어떤 모습들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와서야 느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면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나는 양양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사진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 담고 싶은 풍경들을 거침없이 담고 싶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삶,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상을 그저 뭔가 붙잡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들던 영화였어요. 양양처럼도 살고 싶고 NJ의 입장도 이해하고 틴틴의 마음도 민민의 마음도 리리의 마음도 그 패티의 마음도 다 알 것 같고 그럼 결국 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이란 말을 하기가 싫네요. 그냥 이 삶의 모든 형태를 붙잡고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어요. 저는 뭐 영화든 책이든 음악이든 사람이 어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게 될 때는 그 작품을 만든 창작자가 지닌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이 당연히 그 작품 안에 녹아들기 마련이고 그것과 함께 공명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한 차원에서든 여러 차원에서든 공명을 이루면서 동시에 그게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랑 씨나 배 씨가 이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인터뷰에서 읽었던 에드워드 양이 가진 작품이나 삶에 대한 태도와 또 계속 연결된다고 느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인 당신을 위한 영화관입니다. 만약 이 영화를 상영한다면 누구에게 어디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지 각자가 이 영화를 공유하고 싶은 방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봐야 해요. 먼저 이게 영화가 상당히 길기도 하고 좀 어두운 곳에서 봐야 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세상에 더 집중을 잘 할 수 있고
뭐 모든 영화가 그렇겠지만 근데 이 영화는 특히나 그런 것 같고 뭐 영화가 담는 카메라가 담는 방식이나 되게 섬세한 인물들의 감정들이나 생각들 때문에도 그렇고 일단 그 영화관 아니면 작은 극장에서 이 영화를 틀고 어떤 분들이 봤으면 좋겠냐면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그냥 뭐랄까 젊었을 때 뭔가 세상에 대한 경험이 적었을 때 가졌던 그 거칠지만 강력하고 그 순수한 원석 같은 생각들이 또 그런 열정이나 욕망들이 뭔가 많은 생각과 고민들로 가려졌을 때 그때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런 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노랑 씨는요? 저는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여기 이 거리가 되게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 집 구조도 그렇고 뭐 대만이긴 하지만 뭐 한국과 많이 다르진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또 제가 요즘 대만에 관심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갔다 온 다음에 보면 어떨까 혹은 거기 가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그래서 그런 뭐 대만 국민들은 어떠실지 저는 대만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는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 좀 이런 영화가 있으면 되게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대만 사람들이 보면 저는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만에서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만 여행을 계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그리고들 여행 코스랄까 그런 걸 좀 만들었는데 아직 남아있어요? 있죠. 여기서 나오는 처음에 나오는 결혼식장에도 가보려고 했고 또 사실 대만에 시네마테크가 있는데 스파타이페이라고 거기에 있는 영화관 극장이 2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파타이페이는 2 지점이 있고 그 약간 분점 같은 곳에 영화관이 2개가 있는데 그 영화관 이름이 하나 그리고 둘 이래요. 그래서 뭐 대만 여행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펑리수가 대만 거였나요? 그럴걸요? 펑리수? 타이완, 대만. 타이완. 꼭 펑리수를 네. 기대하고 먹으라는 있겠습니다. 거예요? 사달라는 거예요? 사오라고요? 둘 다. 난 가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다면 상실이에요. 상실. 이 영화 안에서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어떤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상실을 겪었다고 저는 느꼈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많은 상실들을 마주하게 되는데, 저는 아까 배 씨가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 하얀 나비를 건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영화를 어떤 상실 혹은 어떤 슬픔을 겪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하얀 나비를 건네주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저희 방송의 코너들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으로 오늘 녹음 어땠는지 각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원래 리허설 때 많이 좋아하고 녹음하면 좀 김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리허설을 뭔가 우당탕탕해서 그런지 되게 예상외로 편하게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다른 분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너무 잡소리를 많이 내가지고 걱정이 막 꼬르륵 되기도 한 것 같고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좀 다리를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 스스스거리는 소리 많이 내가지고 좀 걱정이 되네요. 마음이 무겁네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을 감고 쉬어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지. 저는 좀 참았어요. 뭔가 이 영화에 대해서 모든 장면 하나하나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은 저희끼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너무 아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이 영화 파일을 네이버에서 샀거든요. 그게 너무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모든 장면을 다 캡처하고 싶었으니까. 맞아요, 저도. 네. 더 많은 이야기를 저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쉽지만 여기서 녹음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제가 준비를 클로징 멘트를 지금 네. 노랑 씨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 좀 누가 노래 부르고 있을까? 찾았어요. 할까요? 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